가치를 알아야 제대로 쓸 수 있다. 제프가 어린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이었는데 아들이 이야기를 하나 해달라고 졸랐다. 그런데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은 수화물 칸의 가방에 들어있었고 아내가 휴대용 가방에 넣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제프는 닥터 수스의 동화책 내 포켓 속에는 워켓이 있다는 또 다른 버전을 지원해서 말해줬다. 너라면 드리블을 얼마나 주고 살 거니? 제불은, 그네불은, 퀴불은, 그리고 또 조크는, 노크는, 알바니아산 세발 블로크는. 제프의 이 말이 어린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의 다른 승객들을 괴롭힌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질문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질문과 얼마나 다를까? 코카콜라 한 병이나 넷플릭스 한 달 시청료 혹은 아이폰 하나에 얼마나 되는 돈을 지불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각각의 단어는 무엇일까? 이게 다 뭐란 말인가? 다른 별에서 온 방문자가 있다고 치자. 이 방문자에게 램프 뒤에 있는 잼프나 보틀의 안에 있는 요틀만큼이나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들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는 물건들의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할까? 만일 우리가 어떤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때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지 어떤지 전혀 모른다면 이것들을 살 때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미술 작품은 또 어떨까? 잭슨 폴록의 작품이 알바니아산 세발 블로크와 뭐가 다를까? 그저 독특하고 특이하기만 할 뿐인데 게다가 실용성으로 따져봐도 특별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미술품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 2015년에 어떤 미술품 수집상은 뉴요커가 평범하던 피카소 후기에 그저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했던 미술품을 1억 7,900만 달러에 구입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림들을 9만 달러에 팔아먹는 사기를 쳤다. 심지어 감자를 찍은 어떤 사진은 100만 유로에 팔리기도 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가격을 정할까? 도대체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 우리가 지금 당장 감자를 여러 개 담아 놓은 접시를 휴대전화로 찍는다면 이 사진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모두는 가치라는 말을 그리고 이 말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다. 가치는 우리가 기꺼이 돈을 치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쓸모를 반영한다. 본질적으로 가치는 기회비용을 반드시 반영한다. 가치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선택이 갖는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한다. 이상적인 세상에서라면 모든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나에게 이것의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까? 이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내가 여기에 기꺼이 지불하는 돈이다. 그러나 피트니스 잡지만 살짝 들춰봐도 금방 알겠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식스팩이 없으며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물의 가치를 부정확하게 평가해왔던 방식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맨하튼의 소유권을 구슬 몇 개와 장신구 따위를 받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게 넘겼다. 들어본 적도 없고 또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는 소유권이라는 것, 즉 맨하튼 소유권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몇몇 대도시에서는 아파트 월세가 4,000불 이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눈도 깜빡하지 않는다. 그러나 휘발유 가격은 15센트만 올라도 선거 판세가 요동친다.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을 사면서 4불을 내지만 바로 옆 건물의 편의점에서는 그것과 같은 원료를 쓰는 커피를 1불에 살 수 있다. 매출이 전혀 없는 신생 기술 기업에 대한 평가액이 수억 달러 혹은 심지어 수십억 달러나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사라질 때 우리는 깜짝 놀란다. 어떤 사람들은 만불이나 들여 휴가 여행을 가면서도 무료 주차장을 찾느라고 날마다 20분씩 허비한다.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를 사려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며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다.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중에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낀다. 리처드 3세는 말 한 마리를 사려고 자기 왕국을 통째로 팔아넘기려고 했다. 왕국의 가치가 겨우 말 한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니. 우리는 해당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다. 여태껏 늘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만일 인간이 완벽하게 이성적인 동물이라면 돈을 주제로 하는 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우리가 매기는 가치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볼 때 돈은 기회비용이고 기회비용이 곧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이지 않다. 이런 사실은 상식 밖의 경제학, 댄 에리얼리 경제심리학, 이보게들 우리는 전혀 이상적이지 않다고 등 댄의 다른 저서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상적이기는커녕 자기가 사물을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 즉 얼마나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온갖 기묘한 정신적 속임수를 동원한다. 그러므로 이 책은 지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접근하는 기묘하고 터무니없는 데다 완벽하게 비이성적인 여러 가지 방식 및 어떤 것은 과대평가하고 또 어떤 것은 과소평가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 힘에 관해 이야기한다. 우리 저자들은 이 힘과 속임수 및 지름길을 가치 단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진정한 가치와 이 단서가 연관돼 있다고 믿지만 흔히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분명 어떤 가치 단서는 상당히 정확하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단서가 터무니없으며 또 다른 단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조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단서가 가치를 지각하는 우리 인식을 왜곡하도록 허용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실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도 아니고 자해적 성향이 있어서도 아니다. 물론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돈을 내고 입장하는 장소도 있긴 하지만 우리 저자들이 이 가치 단서들을 추적하는 이유는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돈 문제 및 금융계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마당에 어떤 것의 대가로 과연 얼마를 지불하는 게 합당한지 알아내기가 예전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역동성이 관건이다. 물론 우리는 돈의 복잡한 특성과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상대로 끊임없이 싸운다. 더구나 돈을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더 자유롭게 지출하라고 강요하는 외부의 힘을 상대로도 끊임없이 싸운다.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잘못 평가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힘이 있다.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돈을 써야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직면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모든 사람이 수십억 달러짜리 초호화 아파트에서 수천 달러나 하는 보들 속에 들어있는 요들을 마시면서 어슬렁거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제2장 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가치 없이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수전 톰킨스는 누군가에게 수전 이모이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수전 이모와 닮은 구석이 있다. 수전 이모는 진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인데 자신이나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살 때마다 조카들에게 줄 선물도 함께 산다. 수전 이모는 JC 페니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거기서 쇼핑을 했는데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가서 그분들이 흥정하는 걸 옆에서 돕곤 했다. 여기저기서 흥미진진한 거래가 펼쳐졌고 온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퍼센트 기호 옆에 쓰인 가장 큰 숫자를 찾는 것이 재밌는 게임이었다. 그 숫자는 숨은 보물처럼 자랑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최근에 수전 이모는 어린 남자 조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값이 너무도 싸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자품 스웨터나 어울리지 않는 조합의 옷들을 보여주곤 했다. 아이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우 좋아했다. JC페니에서 엄청나게 싼 가격의 상품을 산다는 것은 수전 이모에게 여전히 위대할 정도로 짜릿한 성취였다. 그런데 어느 날 JC페니의 신임 CEO인 론 존슨이 그 모든 할인 제도를 없애버렸다. 공정하고 정직한 가격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세일도 없어졌고 흥정도 쿠폰도 할인도 없어졌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수전 이모는 슬퍼했다. 그 다음에야 급기야 화를 냈다. 그러고는 JC페니의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 심지어 친구들과 나는 론 존슨을 미워한다는 이름의 온라인 모임을 만들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그녀와 같은 심정인 사람이 많았고 많은 고객이 JC페니를 떠났으며 JC페니로서는 힘든 시절이었다. 수전에게도 힘든 시절이었고 론 존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팔려나갈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하자품 스웨터에게도 그랬고 이때 유일하게 쾌재를 부른 이들이 있으니 바로 수전 이모의 조카들이었다. 1년 뒤 제시페니는 다시 할인 제도를 시행했고 수전 이모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로 제시페니로 돌아왔다. 그녀는 수북하게 쌓인 바지 정장 더미를 헤집었고 스카프 몇 개를 나란히 두고 요리조리 살폈으며 문진을 파는 진열대를 꼼꼼하게 훑어봤다. 그리고 가격표를 바라보았다. 20% 할인, 가격 인하, 세일. 그녀는 첫날에 2개의 물품을 샀다. 그 후로 그녀는 다시 예전의 제시페니 자아를 회복했고 다시 행복해졌으며 그녀는 앞으로 보다 많은 쇼핑을 할 것이고 보다 많은 하자품 스웨터를 살 것이며 또한 그녀가 사랑하는 고객들이 별로 고맙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건네는 고마워요라는 인사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만세. 고객의 생각을 존중하는 JC페니 백화점. 2012년 JC페니의 신임 CEO 론 존슨이 이 백화점의 오랜 전통을 부숴버렸다. 그 전통이란 바로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한 다음 그걸 다시 깎아서 가격표를 매기는, 그러니까 살짝 사기성이 있는 가격 정책이었다. 존슨이 CEO가 되기 전 20년 동안에는 제시페니는 수전 이모 같은 고객들에게 늘 쿠폰을 줬고 재고 할인과 흥정 할인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제니페니의 정상 가격을 끌어내려서 제이시페니가 마치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할인 가격이 다른 곳의 정상 가격과 다르지 않았다. 어떤 물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단 가격을 높게 책정한 다음 온갖 창의적인 방식으로 온갖 다양한 기호와 퍼센트 그리고 세일 및 할인을 통해서 이 가격을 다시 내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연극이 이루어졌다. 매장과 소비자들은 이런 공연을 하고 또 그 공연을 기꺼이 구경해왔고 늘 이런 식이었다. 그런데 론 존슨이 JC페니 백화점의 가격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만들어버렸다. 쿠폰도 없어지고 싸구려 특매품을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지고 얄팍한 상술도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곳의 가격은 경쟁 유통업체들이 매긴 가격과 거의 비슷해졌고 예전의 최종 할인 가격과 거의 비슷한 진짜 가격만 매겨졌다. 존슨은 소비자를 우롱하지 않는 이 정책이 보다 투명하게 비칠 것이며 또 소비자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으리라고 믿었다. 그의 이런 믿음은 물론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수전 이모 같은 충성스러운 고객은 이 제도를 증오했다. 그들은 공정하고 정직한 가격을 끔찍하게 싫어했고 그랬기에 충성을 다하던 그 백화점으로 향하던 발길을 뚝 끊었으며 사기를 당한 느낌에 사로잡혀 불평했고 실제 가격에 배신감을 느끼면서 공정하고 정직하며 정당한 그 가격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 결과 1년 만에 제시페니는 무려 9억 8,500만 불이나 손해를 받고 론 존슨은 해고되었다. 존슨이 해고된 직후에 제시페니에서 파는 물품의 가격은 대부분 60% 이상 인상이 됐고 예컨대 150불에 팔리던 어떤 협탁에는 정상가 245불이라는 가격표가 붙었는데 정상 가격이 높아지긴 했지만 할인의 가지수와 선택폭도 그만큼 더 늘어났다. 매장에서는 딱 1불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할인 가격과 원래 가격과 감정 가격 등을 함께 제시했다. 물론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을 고려하면 가격은 존슨이 해고되기 전이나 해고된 후나 거의 비슷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제시페니가 예전처럼 다시 엄청난 할인 행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론 존슨의 제시페니는 보다 정직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 왔지만 얄팍한 상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다. 수전 이모는 지금도 존슨을 미워한다. 제시페니의 고객들은 자신의 지갑을 갖고 투표를 했으며 이 투표를 통해 스스로 속임수를 당하는 쪽을 선택했다. 그들은 설령 정상 가격을 부풀린 다음 원래의 가격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 해도 차라리 흥정과 할인과 세일을 원했다. 제시페니와 론 존슨은 가격 책정의 심리학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비싼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자면 제시페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이성적으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면 성공하리라는 진리를 학습한 셈이다. 헨리 루이크 맨켄도 미국인의 지능을 낮게 평가한 사람 가운데서 망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수전 이모와 제시페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실제 가치와 거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 중 하나인 상대성이 발휘하는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 몇몇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제시페니에서 수전 이모는 상대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물품의 가치를 평가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말일까? 바로 맨 처음 책정된 가격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말이다. 제시페니는 할인되는 금액을 퍼센트로 제시하고 또 세일이니 특별이니 하는 말을 붙여서 그녀의 관심이 그 놀라운 상대적 가격에 집중되도록 했다. 그럼으로써 애초의 가격과 할인된 가격을 그녀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당신이라면 다음 두 개의 드레스 셔츠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하나는 60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고 다른 하나에는 100달러라는 가격과 40% 세일, 단돈 60불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실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다. 가격표에 무슨 말이 쓰여 있든 60달러짜리는 60달러짜리일 뿐이다. 그러나 의식 깊은 곳에서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 두 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래서 수전 이모 같은 단골 고객이라면 늘 세일 중인 셔츠를 선택한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수식 문구도 없이 60불이라는 가격만 붙어있는 가격표에는 분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논리적일까? 그렇지 않다. 상대성 개념을 이해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일까? 그렇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까? 그렇다. 이 일이
CEO가 또 쫓겨날 정도로 중요할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만일 우리가 외부와 단절되어 다른 것들의 가격을 전혀 알 수 없는 진공 상태에 놓인다면 집이나 샌드위치의 가격 혹은 보험료 또는 알바니아산 세발 블로크의 가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는가?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상대성이란 관념이 머리를 들이밀고 나타난다. 어떤 것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한다. 이처럼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상대적인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문제는 상대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적용하는 방식에 있다.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한다면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될 테고 따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을 다른 하나와만 비교한다. 바로 이럴 때 상대성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 수 있다. 60달러라는 금액은 100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다. 그렇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60달러를 0달러와 비교해야 하고 또 60달러로 살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도 비교해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물건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그 물건의 현재 가격과 매매 이전에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을 비교해야 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수전 이모처럼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성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JCPenney의 할인 가격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가치 단서를 제공했다. 그것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통은 유일한 단서이다. 할인 가격 그리고 JCPenney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고객들에게 그 거래 하나하나가 모두 매우 매력적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건 맥락이든 아니든 간에 JCPenney의 세일 문구나 표지판은 고객들에게 셔츠 한 장의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 셔츠에 60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100불짜리와 비교하면 60불짜리 셔츠는 훌륭한 선택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60달러짜리와 100달러짜리 동일한 셔츠이므로 60달러짜리 셔츠를 사면 40달러를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들 이 셔츠를 하나씩 사자. 각자의 조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도록 말이다. 할인과 구매 포인트와 쿠폰을 제거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자신의 구매 의사결정이 올바르다고 느끼게 해주는 요소를 JCPenney가 박탈해버린 셈이다. 정상 가격 옆에 붙어있는 할인 가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객은 스스로가 상당히 똑똑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암시를 받는다. 착각을 만드는 상대성. 그럼 여기서 돈과 지갑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상대성이라는 원리를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 우리는 흑색의 원과 회색 원의 착시 이미지를 즐겨 사용한다. 오른쪽 그림 가운데 있는 흑색 원이 왼쪽 그림의 가운데 있는 흑색 원보다 분명히 작아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두 원의 크기는 정확하게 같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 회색 원들을 가린 채 흑색 원 2개만 놓고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이런 착시가 우리를 속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2개의 흑색 원만 놓고 직접 비교하지 않고 가까이 놓인 회색 원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왼쪽의 흑색 원은 주변의 회색 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오른쪽의 흑색 원은 주변의 회색 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이런 식으로 흑색 원의 크기가 결정되고 나면 두 개의 흑색 원을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어버린다. 이것이 시각적 상대성이다. 시각적 상대성. 사람들이 착시를 너무도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에드워드 아델슨 교수가 개발한 이른바 체커 그림자다. 체스판에 원 기둥이 있고 이 원 기둥의 그림자가 체스판에 드리워져 있다. 체스판 속 두 개의 정사각형에 각각 A와 B라는 마블이 A와 B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A는 그림자 바깥에 있고 B는 그림자 안에 있다. 이 둘을 비교하면 A가 확연히 어두워진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도저히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두 정사각형의 밝기는 정확히 같다. 그래도 못 믿겠다면 다른 정사각형들을 모두 가린 채 A와 B만 놓고 비교해 보기 바란다. 상대성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의 통상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왜 과식하는가의 저자인 브라이언 완싱크는 상대성이 우리의 허리 논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사람들은 식사량을 자기 몸이 실제로 소화하는 양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어진 여러 선택권을 비교한 결과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로 햄버거를 먹는데 3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치자. 각각 8온스, 10온스, 12온스짜리다. 이때 사람들은 대개 10온스짜리 햄버거를 선택해서 먹고는 매우 만족한다. 그런데 주어진 햄버거가 10온스, 12온스, 14온스라면 또 가운데 있는 12온스짜리를 먹고는 앞서보다 확실히 더 많이 먹었으며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과 열량 그리고 포만감을 넘어섰음에도 역시 만족스럽게 여긴다. 또한 음식을 자기가 놓인 환경 속 다른 사물들과 비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음식의 양을 그 음식이 담긴 그릇의 크기와 연관시킨다. 브라이언이 했던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수프를 계속 주입할 수 있는 호스가 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그릇을 마련했다. 물론 피실험자들은 이 장치를 알아챌 수 없는데 연구자는 이 그릇에 담긴 수프를 피실험자들에게 양껏 먹으라고 했다. 그러자 일부는 일정한 양을 먹은 뒤 숟가락을 놓았지만 일부는 자기가 얼마나 먹은지 몰라서 계속해서 먹었다. 사람들이 수프를 먹을 때 연구자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호스로 그릇에 수프를 계속 조금씩 주입했다. 결국 수프가 계속 주입되는 그릇으로 먹은 피실험자들은 평범한 그릇으로 먹은 피실험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먹었다. 수프의 양이 줄어들지 않은 그릇으로 먹은 피실험자들에게 연구자가 이제 그만 먹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심지어 자기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까지 말했다. 이른바 바닥이 없는 그릇을 사용한 피실험자들은 자기가 먹은 실제 식사량이나 자기가 느끼는 배부름, 배고픔 정도에서 만족감의 단서를 얻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 그릇에 담긴 수프가 줄어든 정도를 기준으로 만족감을 판단했다. 이런 유형의 비교는 수프나 햄버거처럼 음식 범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다이아몬드 상인인 살바도르 아셀이 유망 상품이던 타히티 흑진주를 시장에 내놨을 때 처음에는 사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 흑진주들을 백진주와 같은 급으로 내던져 버리지도 않았다. 흑진주가 훨씬 더 큰 가치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친구이자 세계적인 보석상인 해리 윈스턴을 설득해서 뉴욕의 5번가에 있던 그의 보석가게 진열장에 전시를 하되 흑진주를 가운데 놓고 그 주변을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귀한 보석으로 장식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사가들 사이에 이 흑진주에 대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 해 전까지만 해도 조개 껍데기 안에 들어있던 굴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됐던 흑진주의 가치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다. 만일 흑진주가 우아한 사파이어 목걸이와 나란히 진열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취급을 받는다면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었다. 이 흑진주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성이 인간 정신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계산법임을 확신할 수 있다. 만일 상대성이 음식이나 보석 같은 구체적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자신이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일상적인 돈의 상대성.